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주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을 모시고 ETF와 연금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예. 최창규 본부장을 일단 제가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 애널리스트를 꽤 오래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7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NH투자증권에서 선물, 옵션 이런 파생 상품 분야 네. 분석으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상당히 날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뭐 몇 번 상을 받았고요. 예.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네. 그 상 주셨던 봉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나 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또 네. 상금도 드렸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또 인덱스 사업 쪽으로 하시다가 이제 올해 6월달에 이제 삼성자산운용으로 네. 스카우트 되셨네요. 그러니까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스카우트까지 되신 것 같습니다. 스카우트 됐는지 쫓겨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그 증권사에서 삼성자산운용으로 오게 된 것을 보면은 확실히 국내 ETF 시장이 네. 커지고 있다. 음. 그래서 인력도 많이 모자르구나. 뭐 두 네. 가지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에서 어떤 쪽으로 사람을 뽑는지를 봐라. 그 분야가 실제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분야다. 이런 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ETF 업계로 왔으니까 국내 ETF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주제는 그 ETF와 연금 투자, 그러니까 연금 계좌 안에서 어떻게 네. ETF를 활용할 것인가, 뭐 네.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최창규 본부장께서 회사를 좀 옮기시면 사실 네. 또 실전으로 지금 네, 경험을 맞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실제 이제 경험하신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예. 지금 옮기시면서 어떻게 좀 바뀌게 되죠? 이 연금 계좌가? 예. 일단은 뭐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DB형이었습니다. 예. 예, DB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사가 예. 그 퇴직연금을 운영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회사 책임형 해가지고 회사가 그렇습니다.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신경 쓸 필요도 없었던 맞습니다. 거죠. DB형을 선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DB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네. 그런 구간에서는 마지막 끝, 음. 그러니까 월급이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 기준으로 나중에 정산이 되다 보니까 DB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네.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DB형에서 DC형으로 바로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DC형 중에서 경영 성과형 DC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마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특정 부분은 그 DC형 계좌에 넣어주고 네. 나머지는 그냥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그런 구조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월급과 인센티브를 놓고 따졌을 때 인센티브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DC형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 DC형이 이제 이직을 하면서 퇴직형 IRP로 네. 넘어오게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IRP 금액이 좀 꽤 모여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제가 잘난 체 드리려고 네.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회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애널리스트만 17년 하셨고 예. 회사 그거보다 더 길게 다니셨죠 회사를? 네, 맞습니다. 회사는 20년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IRP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뭐 그걸 ETF와 접목시켜 가지고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마침 네. 또 이런 방송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DC형 그러면 이제 자기 책임형, 근로자 맞습니다. 책임형 그래가지고 근로자가 알아서 그 연금 계좌 안에 들어있는 자산들을 운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퇴직 맞습니다. 후에 받게 맞습니다. 되는 그런 거고 네. IRP형 그러면 이제 뭐 회사 퇴직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옮기면서 맞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관리를 운용하고 관리하다가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맞습니다. 똑같은 맞습니다. 연금 계좌인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직이 느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이제
DB형보다는 회사 책임형보다는 자기가 좀 운영해가지고 좀 연금을 굴려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DC형도 많이 맞습니다. 지금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 계좌에서 어떻게 자금을 올릴까, 이게 자금을 운용할까, 굴릴까, 이런 게 상당히 사람들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해보시니까 어떤 게 좀 이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 이제 연금으로 이제 그 연금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ETF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로는 뭐 연금이라는 것은 좀 안정성이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퇴직 이후에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방점을 두니까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파생형 ETF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파생형 ETF는 방금 설명드렸던 뭐 개인연금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퇴직연금 둘 다 파생형 ETF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연금이란 상품 속성상 이런 것들은 좀 원금을 보장해야 되는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제한 조치를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그 파생형 ETF 중에서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제외한 또 선물로 네. 그 상품이 운영되는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 평가액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파생형 같은 경우에는 100%다 파생으로 운영됐을 때는 당연히 위험 평가액이 100%로 잡히게 되고요. 네. 만약에 6대 4로 뭐 운영이 된다면 위험 평가액이 뭐 40% 정도 잡히겠죠. 그래서 근데 연금으로 ETF 투자할 때는 파생형 위험 평가액이 40% 이상인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골드 선물, 뭐 환해지형,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 뭐 이런 것들은 그 ETF 연금에서 투자가 못하게 되어 있고요. ETF에 뭐 선물이란 얘기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많이들 뭐 들어보셨을 텐데 네.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70% 적립금의 70%까지는 네. 뭐 주식 관련된 ETF가 투자가 가능하지만 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채권 혼합형 예, 요것만 가능하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본인도 좀 사보시고 이제 그 안에서 계좌 네. 안에서 ETF도 사보시고 뭐 이랬을 네네. 텐데 네. 실제 연금 계좌에서 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사는 ETF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느끼고 있다면 뭐 ETF로 투자가 가능합니다라고 열어준다면 네. 저는 한도 종목에 자신들의 연금 자산을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라든지 그런 걸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주위에 연금 관련된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니까 와 놀랬습니다.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코어 앤 세틀라이트. 예, 그렇습니다. 코어라는 것은 핵심적인 네. ETF들을 몇 개를 박아놓고 세틀라이트는 그 주위에 위성이지 않습니까? 네. 위성으로 박아놓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코어 ETF는 뭐냐? 예. 주로 미국 ETF들을 코어 ETF로 설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기본으로 이제 쫙 깔아놓는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ETF.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또는 연금에서 ETF 매매를 하는 친구들은 야 미국 대표 지수 ETF들은 깔고 가야 돼. 뭐 대표적인 게 S&P 500, 아니면 나스닥 100,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렇다면 한국 대표 지수는 안 깔고 가? 그랬더니 한국 대표 지수는 필요 없어. 그냥 삼성전자 및 뭐 반도체 정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코어 ETF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나와 있는 ETF들을 한국 ETF입니다. 찾아보시면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뭐 반도체 뭐 이런 ETF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을 했고 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도 꽤 많거든요. 그게 바로 코어 전략에 해당되는 연금의 코어 전략에 해당되는 ETF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세틀라이트는 세틀라이트는 제가 이제 뭐 박사님이랑 2부에 설명드리겠지만 약간 소위 말한 테마 한 번 더 좀 만나가지고 이 테마형에 대해서 세틀라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핵심 코어만 그러니까 미국 대표 지수 맞습니다. 하고 국내는 주로 반도체 뭐 이런 정도를 투자하고 있더라. 뭐 반도체 외에 또 국내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들 없어? 그러면 뭐 삼성그룹
네. 네, 뭐 제가 삼성자산 운용 음. 소속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약간 예. 바이어스 예, 예, 편향된 예, 예. 시각이 있다고 또 네.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고 네. 있는 거죠, 네네네. 사람들이.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깔고 가면서 음. 저는 좀 놀랐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 지수를 깔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 네. 실제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챘겠지만 미국 증시가 10년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특히 뭐 미국 대표 종목들 뭐 빵이라든지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약간 불패 그 습성에 좀 젖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연금 계좌에서 ETF 사고 팔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좀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방금도 이제 코어랑 세트라이트로 네. 구분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세요. 좀 깔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니까. 네. 그렇지만 세트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순환이 빠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는 전기차, 오늘은 2차 전지, 네. 내일은 바이오 이런 식으로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저는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는 것이 이런 빠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게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게 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런 잦은 매매는 음. 수익률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네. 과거 경험으로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주식 계좌랑 마찬가지라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테마를 쫓아간다든지 너무 순환매에 빠르게 적응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계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연금에서 ETF 매매하실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전제 조건 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또 네. 세금이 세거든요.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세금이 적기 때문에 아마 연금 형태로 받게 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첫째도 원금 보장 추구, 둘째도 원금 보장 추구라는 좀 연금의 속성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잦은 매매하고 단기 매매하는 거는 좀 네. 주의해야 되겠다. 뭐 그런 네. 말씀을 하셨고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퇴직연금이다 그러면 매달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정 금액이 이렇게 적립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네. 뭐 아까 얘기한 대표 네. S&P 500 뭐 네, 네. 한 달에 얼마씩 사주세요 이렇게 미리 네. 이렇게 쫙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투자하면 안 되나요? 박사님 정말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도 하면서 저도 이제 ETF 쪽에서는 꽤 전문가인데 네. 제가 선정은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선정을 하고 그냥 매달 100만 원씩 또는 200만 원씩 꾸준히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했고요. 예. 당연히 그런 서비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찾아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은 뭐 일임을 맡긴다든지 네. 아니면 뭐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부가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 뭐 자본시장 법상 음. 매일매일 뭐 그러니까 체결이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주문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번거로우시겠지만 음. 월급날 되면은 HTS 아니면 MTS 키시고 내가 손으로 좀 주문 넣으시고 뭐 그런 수작업적인 네. 부분들을 좀 제가 하셔야 직접 주문을 해야 된다 이거군요.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또 그 연금에서 위험자산 70% 이상은 투자가 안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주식 ETF 같은 거 이렇게 70%까지 딱 다 채워놨다가 주식 저기 가격이 오르면 ETF 가격도 이렇게 오르니까 네네네. 70%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요. 자, 퇴직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의 70%까지 주식 관련 투자 비중을 채울 수가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코덱스 200을 음. 뭐 적립금의 70%까지 채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 30%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ETF들로는 채울 수 없고요. 채권 혼합형, 즉 뭐 주식 관련 비중이 40% 미만인 것으로만 네. 나머지 30%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70%까지 꽉 찼다. 네. 그럴 경우에는 아마 더 이상 주식 관련된 ETF의 주문은 못 들어갑니다. 아마 이거는 전산상으로 막아놨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 70% 넘었어. 71%, 72%, 73% 됐어. 그러면 2%, 3%만큼 오버되는 부분을 잘라야 돼. 뭐 이런 고민하실 텐데 팔아야 되느냐? 그러실 그건 필요는 아니에요? 그러실 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 주문이 새로 안 들어갈 뿐 계속 갖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주식을 더 사고 싶어. 그럴 땐 제가 말씀드렸었죠. 나머지 적립금은 주식 비중이 40% 미만인 ETF로는
또 매매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주식 비중이 40% 미만인 뭐 채권 혼합형이라든지 그런 걸 잘 고르셔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의 좀 규제가 있는 거군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또 그 이렇게 연금 계좌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 뭐 자기 저기 성향에 따라서 좀 네. 주식하고 채권 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조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네. 뭐 교과서에는 굉장히 네. 많은 말들이 있어요. 뭐 주식 60, 채권 40 네. 아니면은 제가 인제 그 배웠던 균형보건 포트폴리오에서는 음.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주식 50, 채권 50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라. 뭐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사람마다 리스크에 대한 또는 기대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법칙은 없는 것 같지만 제 경험상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3분의 1 법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뭐 좀 원금 보장형 예. 예, 원금 보장형 뭐 ELB라든지 음. DLB라든지 이런 걸 좀 깔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까 제가 코아라고 말씀드렸던 예. 뭐 대표적인 미국 지수들 또는 한국의 대표적인 업종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방금 설명드렸던 세틀라이트에 해당되는 뭐 테마 주식이라든지 테마 ETF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 좀 약간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테마거든요. 네. 저도 테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예를 들어드리면은 네. 이 전기차라는 게 테마일까 업종일까? 음. 여기서 업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긱스라는 업종 구분에서 뭐 자동차 아니면 뭐 모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업종 구분을 하는데 이제는 한 10년만 지나면 이제 화석 연료로 네. 굴러가는 차를 타기보다는 전기차를 많이 타실 음.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기차라는 게 테마일까 업종일까? 저는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테마의 수준은 좀 넘어선 게 아닐까. 뭐 저희는 뭐 이런 것들을 신성장주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왕이면 테마 중에서도 좀 신성장에 가까운 음. 그런 테마들을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3분의 1은 원금 보장형 네, 에 그렇습니다. 넣으라고 하면서 ELB, DLB 뭐 이거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좀 우리 지금 네. 오늘 얘기 중에서 처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예. ELB라는 것은 Equity Linked Bond라는 거고요. 예.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원금 보장형 ELS라고 불렀었습니다. 예. 그리고 DLB라는 것은 아까 ELB가 equity 즉 걔는 주식과 관련된 예. 기초 자산을 선택했다면 DLB는 derivatives 즉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파생 상품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골드. 예, 뭐 골드 지수를 추종한다든지 아니면 채권 지수를 추종한다든지 이런 류를 DL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뭐 원금 보장형 즉 전체 자산의 95%를 채권을 담고요. 그리고 나머지 5%를 가지고 주식과 관련된 선물이라든지 옵션에 투자를 해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일정 금액의 약정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아마 연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그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요건 저 ETF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요건 그 약간 구조화 파생 예, 상품이라고 예, 보시면 예. 되겠죠. 자기가 이제 거래하는 이제 그 계좌가 있는 네네네. 증권사나 뭐 네. 은행이나 이쪽에서 이제 네. 제공해 주는 게 네,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비슷한 얘기 같긴 한데 하나 좀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60대 40 포트폴리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트폴리오잖아요. 맞습니다. 60 주식 60 네. 그 채권 40 네. 이런 걸로 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성도 보장되면서 네. 수익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네. 미국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네.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최근에 이게 잘 성과가 안 나온다. 네. 이 시대는 저물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네.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원인을 좀 설명드리면요. 네. 첫 번째는 주식이 너무 좋았어요. 음. 예, 주식이 너무 좋았었고 특히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신성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60대 40 딱 보시기에도 주식 비중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이 좀 많았던 그런 포트폴리오가 성과가 좋았고요. 음.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거의 제로 금리, 특히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채권의 성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벌써 깨졌다 또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논하는 것은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도 뭐 이게 유효성이 떨어진다, 이거 폐기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뭐 지금만 아니면 최근 몇 년간 나타났던 일시적인 현상이고 저는 항상 민리 버전을 좀 신봉하거든요. 민리 버전은 뭐냐면 민리 버전이요? 예, 벌어졌다 수렴했다, 네. 벌어졌다 수렴했다라는 것을 보통 저희는 민리 버전이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전략이 최근에 수익률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좀 벌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벌어지면 벌어진 만큼 다시 또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전략을 뭐 그냥 계속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집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뭐 버릴 필요는 없고 이 참고하면서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뭐 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좀 오늘 그 연금 투자에 있어서 네. ETF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뭐 이런 얘기를 거의 다 해봤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랩업하는 입장에서 뭐 아까도 좀 사실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지만 네. 연금 계좌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ETF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예. 여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네.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요. 제가 인컴형 ETF를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어차피 연금이라는 것은 노후에 또는 퇴직 후에 받아야 되는 자산이니까 네. 우리가 이런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주 여의도에서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세요? 차라리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를 사셔가지고 꼬박꼬박 월세를 받지. 예. 그랬더니 월세도 불확실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예. 월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월급과 같은 존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컴 ETF보다는 좀 그 당장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 지수형 ETF를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무조건 대표 지수형입니다. 네, 대표 지수형. 미국? 네, 미국 대표 지수. 네. 그리고 저는 뭐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의 성장성도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국으로 가시는 것은 좀 마음이 아파하는 상황이니까 한국 대표 지수 그리고 미국 대표 지수 그리고 뭐 저는 뭐 중국 대표 지수도 중국은 워낙 성장성이 가미된 국가니까 최근에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거 좀 뭐 정부 규제가 압박이 들어오면서 좀 마음 아파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이머징 마켓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성장성이 담보되는 나라니까 미국, 한국, 중국 뭐 이런 국가의 대표 지수는 좀 깔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계속 테마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절대 테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테마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무슨 정치인 테마 이런 것들을 저희는 소위 말하는 테마라고 불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테마는 신업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이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하신 신성장 업종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테마라고 불리우는 것은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찾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가 테마 ETF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인컴형. 인컴형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리츠라든지 뭐 이런 쪽을 좀 선호하는 입장이니까 세 번째는 뭐 리츠 ETF. 특히 어느 나라 리츠가 좋냐라고 따진다면 저는 미국 리츠가 리츠도 업종이 있거든요. 리츠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피스 빌딩밖에 거의 리츠가 없지만 미국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병원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통신 타워 뭐 이런 다양한 그 섹터의 리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섹터 리츠들이 좀 재미있게 연금 투자하신다면은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창규 본부장이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연금 계좌에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종류의 ETF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연금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ETF 투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아마 방 박사님도 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연금일수록 더 투자 철학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창규 본부장은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좀 테마형 아까 네, 얘기하다만 테마형 ETF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